여러분 편의점 자주 가시죠? 작년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에 커피 한 잔 사도 4,000원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합니다. 김밥 하나만 사도 계산대에서 4,000원이 나옵니다. 마트에 가보면 바나나 한 송이가 6,000원입니다. 작년에는 4,500원이었는데 말이죠. 미국 대학 보낼 준비하는 부모님은 더 놀랍니다. 작년 같으면 6,500만 원이면 됐던 학비가 올해는 7,4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죠. 회사 구내식당도 변했습니다. 참치김치찌개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환율 1,480원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올랐다고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수면 위에 파도만 봤습니다. 매년 200조 원의 강물, 보이지 않는 1.25%포인트의 중력 96조 원 규모의 안전장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다 보니 환율 1,480원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아봅시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1,500원, 작년에는 커피도 함께 샀습니다. 바나나가 6,000원입니다. 작년보다 1,500원 올랐습니다. 국산 사과를 대신 집습니다. 아침 식탁에 빵, 점심 식탁에 과일, 저녁 식탁에 고기, 우리가 쓰는 것의 3분의 1 이상이 바다 건너에서 옵니다. 그 대가는 달러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달러가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라고요? 수면 아래를 봐야 합니다. 지난 12월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때로는 조 단위로요.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습니다.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환율이 치솟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환율 급등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수면 위의 이야기입니다. 수면 아래를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명동 외환거래소에서 다른 거래가 일어납니다. 50대 회사원이 창구에 섭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고 1,000만 원어치 달러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 나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 순간도 해외에 투자합니다. 연간 200조 원 규모입니다. 매년 전국 모든 가구가 600만 원씩 해외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5천만 국민이 만든 거대한 강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흐릅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자본 차익으로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흘러나갑니다. 매일, 매주, 매달요.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달러를 샀습니다. 많이, 꾸준히, 구조적으로요. 수면 위만 보면 외국인 탓입니다. 수면 아래를 보면 우리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안 할까요? 못 하는 걸까요? 여기에 정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로 가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연 2.5%라고 답합니다. 미국은요, 3.5에서 3.75% 사이라고 합니다. 1.25%포인트 차이입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250만 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35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 차이입니다. 10억을 운용하면 1,000만 원 차이입니다. 100억을 운용하면 1억 원 차이입니다. 금리는 보이지 않는 중력입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요. 그럼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행 회의실로 가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모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입니다. 가파른 빨간 선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입니다. 1,9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이 덜 빠져나갈 테니까요. 하지만요,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1,900조 원입니다. 전 국민 1인당 3,800만 원입니다. 가구당으로 치면 거의 1억 원입니다.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대출자는 연간 25만 원을 더 냅니다. 2억 원 대출자는 50만 원을 더 냅니다. 3억 원 대출자는 75만 원을 더 냅니다. 천칭의 양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쪽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합니다. 2.5%를 유지합니다.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하지만 가계 숨통은 조금이라도 틔웁니다. 이 선택의 대가가 있습니다. 금리 격차는 그대로입니다. 돈은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통화스왑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말합니다. 해외 투자할 때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당신한테 빌리겠다고요. 한국은행이 답합니다. 좋다고요.
그럼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환율이 덜 오르겠다고요? 650억 달러입니다. 96조 원 규모입니다. 2026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이것만으로 환율이 안정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대한 고래가 시장에서 첨벙거릴 때 생기는 파도는 줄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환율은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11월 통계를 봅니다. 수입 비용이 2.6% 올랐습니다. 실제 물건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6%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2%는 환율 때문입니다. 100만 원어치 물건을 수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 값은 6천 원 올랐습니다. 환율 영향은 2만 원입니다. 환율 영향이 3배 이상 큽니다. 이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수입업자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갑니다.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넘어갑니다.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누가 부담할까요? 우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산했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물가가 0.03% 오릅니다.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1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 9천 원, 연간 1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겨우 10만 원이냐고요? 이건 평균입니다. 수입 식품을 많이 먹는 가정은 어떨까요?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가정은요? 수입 원자재를 쓰는 자영업자는요? 실제 체감은 훨씬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일시적 충격이었습니다. 1년에서 2년 뒤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고요. 매년 200조 원이 해외로 나갑니다. 매년입니다. 팬데믹 탓일까요? 아닙니다. 특정 사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이 수준이 계속되면 내년 물가 전망을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 전통적 의미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위기라는 말입니다.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인식하자는 겁니다. 물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입니다. 매달 말 고지서입니다. 매년 연말 결산입니다. 환율 1,480원의 파문은 조용하지만 넓게 퍼집니다. 잔물결처럼 시작해서 해안선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환율이 내일 1,300원으로 내려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정부가 극적인 조치를 취할까요? 제한적입니다. 전문가 예측은 정확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지출 구조를 다시 봅시다. 한 사람은 수입 과일 대신 국산 과일을 삽니다. 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 영향을 덜 받는 방법입니다. 매달 식비 중에 수입 식품 비중을 체크해 보세요. 20% 이상이면 10%로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구를 자주 하시나요?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직구를 자제하는 나만의 기준선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합시다. 다른 사람은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봅니다. 질문 3가지입니다. 환해지 ETF로 바꿀 것인가요? 달러 자산 비중을 오히려 늘릴 것인가요? 아니면 원화 자산으로 일부 돌아올 것인가요? 환율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단기로 1년에서 2년이면 환해지를 고려해 보세요. 장기로 10년 이상이면 환율 변동은 평준화됩니다. 셋째입니다. 금리 리스크를 관리합시다. 또 다른 사람은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가요?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월 10만 원 더 내더라도 확실하게 이자를 잠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상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환율 1,480원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돈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각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달 지출 내역에서 수입품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해외 자산이 있다면 환해지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셋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 견적을 받아보세요. 창밖에 겨울해가 기울어 갑니다.
내일도 환율은 움직일 것입니다. 시장도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움직입니다. 각자의 속도로요. 각자의 방향으로요. 1480원의 무게를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